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태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2020년도 국가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면접 총평, 그러니까 출제 유형 분석이라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런 날이 있어요. 컨디션이 영상 강의 촬영하기엔 좀 컨디션이 별로인 날.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앞에 지금 경찰 헌법 강의 이제 무료로 유튜브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유튜브에 DSA 헌법 채널을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DSA 헌법입니다. DSA 헌법. 그래서 이제 경찰직이 이제 주 메인일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이제 5급하고 7급 준비생분들이 그 유튜브에 무료 영상 강의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기출 문제풀이 강의까지. 지금 경찰직 위주로 먼저 올리고 있는데 5급, 7급도 다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5급하고 7급은 전범위 출제인데 경찰직은 통치구조론 파트가 빠지고 출제되는 거라서 이제 경찰직 먼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5급, 7급 준비생분들도 가볍게 보시기에 좋아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야지만 제가 이제 노출이 잘 돼서 저도 이제 신이 나서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촬영하고 있었고, 오늘은 지금 이제 2020년도 국가직하고 지방직 중에서 서울시 면접 이제 유형 분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직은 좀 그동안에 좀 형식적으로 많이 운영됐어요. 근데 국가직이 면접 전담 부서가 생겼죠. 인사협 친처. 이게 역할이 아주 커요. 지금 인사협 친처가 생기기 전에는 면접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전담 부서인 거고, 이제 원래 그 프로그램은, 면접 시험 프로그램은 NCS 기반 심층 면접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박근혜 정부 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면접을 출제하는 면접 출제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면접 시험은 여기에서 표준화 작업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은 인사친처라는 전담 부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 면접과 관련된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이겠죠, 당연히. 삼성에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스카웃돼서 오시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퀄리티 있게 진행돼요. 이 NCS 기반 진행으로. 그래서 이제 지방직도 요거를 이제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제 지방직은 면접 시간이 그렇게 안 기니까 조금 퀄리티 있게 못 따라갔는데, 서울시가 이제 이걸 따라가죠. 그 다음에 지방직 안에서도 부산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트렌드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발표 면접을 한번 가미를 해본다든지, 대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3년, 4년 전인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토론을 갑자기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리 공고를 안 해주고 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부산시도 발표 면접을 갑작스럽게 진행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변별력이 커져요. 그래서 2019년, 2018년도 맞나? 그때 부산시 면접만 준비하는 분들 밀코반을 했거든요. 밀코반은 오프라인 소수 그룹 코칭반인데 11인 이하로 진행되는, 그때 저희 그 밀코반 수강생들이 전원 다 취합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70배에서 60%가 1배수 밖이었어요. 근데 다 뒤집고 합격했어요. 이제 그 말을 안 믿어요, 주변에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우리 수강생분들이 수강 후기나 합격 수기를 좀 올려주실 때 내가 1배수 밖인데 뒤집고 합격했다는 걸 좀 어필을 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걸 감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저는 다 취합하셨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발표 면접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켰어요. 3분 발표 면접 한다고 예고를 했었나?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지방직 면접도 국가직 면접 영상 강의로 공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발표 면접도 자연스럽게 되게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 취합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이제 국가직 면접 형태를 많이 따라가고 있죠. 거의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제 5급 집중 면접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7급도 5급처럼 토론하고 이제 발표 면접을 하잖아요. 스피치가 아니에요. 5분 스피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발표 면접이라고 있어요. NCS 기반에서는 면접의 유형이 경험, 상황, 발표, 토론, 이 네 가지로 딱 구축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발표 면접 주제가 중요한데, 토론 면접 주제보다는 발표 면접 주제가 중요한데, 이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9급에 발표 면접이 도입됐을 때는 7급도 마찬가지고, 7급은 근데 좀 주어지는 시간이 많았는데, 준비 시간이 9급은 그렇게 좀 짧았거든요. 짧아서 이제 사회 이슈 부분으로 많이 질문했어요. 근데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뭐 무상급식 제도가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제 차별 아닌 차별이 드러나서 이제 무상급식, 전원 무상급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 문제점,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제도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해 보시오, 뭐 이래요. 이게 5급 쪽. 좀 디테일하죠. 자료도 디테일하게 주고. 그거는 오히려 준비하기 편해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큰 형태로, 예를 들면 공무원 부정부패 지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몇 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이거 뭐 아주 큰 틀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큰 틀에서 추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5급, 7급이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비중이 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바뀐 게 인사혁신처가 나오고, 인사혁신처에서 갖가지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공직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적극행정. 이제 적극행정 개념을 자꾸 오해를 하시던데, 적극행정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소극행정의 반대말인데, 공무원은 관료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 보장이 되고, 신분 보장이 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감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만 하지 않으면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무난하게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키워서 뭔가 도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랬다가 책임지게 되면 뭐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란만 안 일으키고 소극적으로만 무언가 행동을 해도 진급하고 뭐 무사히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신분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업무 책임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좀 기피하다 보니까 소극 행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민원 중심으로 행정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행정을 운영하는 관료 집단의 편의성 위주로 행정 업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작용들을 막고자 나온 게 적극행정 개념이고, 적극행정 사례집을 막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직 자세에 대해서 자료를 발간하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게 주 포인트예요. 그리고 개별 질문에서도 사실은 이게 주 포인트 지점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보이시죠? 이거 보이나요? 인간관계론. 요거는 제가 이제 심층면접 구성 원리 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심층면접은 너는 누군데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근데 이제 나라는 존재는 개인으로서 나가 있고요, 공동체에 속한 나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 속한 나는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국가와 주권자인 나로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은 사회 이슈예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뭔가 너만의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민식이법이 나왔는데 이 민식이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주변 동료들과 또는 업무상 일어나는 갈등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 간의 갈등 시에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업무상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업무상은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할 때, 시민들 대상으로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시민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정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 내에 범죄율이 급증을 해서 그 해당 지역 내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하는 이제 방안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CCTV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제 이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주 포인트 지점이 돼요. 동료와의 갈등은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동료와의 갈등에서는 동료와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서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잘 지낼 것이냐, 이것도 이제 주 포인트 지점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치 기준점이 명료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대다수가 보면 이러한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제일 면접관이 만족할 만한 답을 적으려고 해요. 아니면 그러한 이제 그 공직자 출신 면접관 분들이 자기의 직무 선입견을 바탕으로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 하는 걸 적으려고 한다든지. 그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갈등을 할 때 대처 기준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향상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서 직무 가치 기준점이 도출이 돼야 돼요. 이게 제가 코칭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의 코칭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트렌드가 올해도 역시 지금 요 포인트 지점이 이제 주가 돼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 구성 원리상 당연한 거고, 제가 이거는 몇 해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라서 뭐 새롭진 않은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기를 적어 보셔야 돼요. 일기를 이제 면접을 지금 준비하실 분들은 일기를 적어 보세요. 일기를 적으셔서 내가 그날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갈등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러면 내가 나만의 갈등의 대처 기준점을 구체적이고 명료화해서 말할 수 있는 표현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작성을 많이 해보십시오. 알겠죠? 이상입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면접 떨어지신 분들 괜찮아요. 요소는 다양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 그 7급 면접 준비생 코칭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앞전 시간에 9급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9급에 면접에서 떨어지셨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다 좋아요. 자신만의 가치 철학도 명료하고 표현력도 너무 좋으시고, 자신만의 어떤 소신과 철학 기준점도 다 명료해요. 내가 왜 떨어졌지 했는데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케이스는 구어체랑 문어체가 완전히 다른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 할 때랑 글로 적을 때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분이 있어요. 무슨 말, 진짜 극단적으로 평상시에 내가 말할 때는 지금 현대인들의 말을 쓰는 이러한 편한 말, 화투, 이제 어법으로 말을 하는데, 글을 적을 때 완전 조선시대 때 격식을 갖춰서 글을 적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죠? 근데 면접 준비생들이 대다수가 일단은 그 준비를 하실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글로 먼저 적거든요. 글로 적고 그걸 외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구어체랑 다른 문어체는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외워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적은 건 맞지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막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내가 평상시에 쓰는 대화할 때 그러니까 말로 할 때 구어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문어체가 구어체랑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저도 거의 한 3, 4년 만에 다시 처음 봤어요. 3, 4년 만에. 그 전에 어떤 분 한 분 있었고.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성적은 좋았는데 미흡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는 사실은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다시 필기 준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세요. 그분도 저한테 코칭 받으면서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때 그전에는 이제 혼자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코칭을 꼭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필기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할 수 있는 건 토론하고 일기 작성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꼭 해보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의를 주실 때는 카톡 상담만 해드릴 수 있는데 면접 관련된 건 필기 발표 나서 면접 준비생 대상으로만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면접 끝나고 체부를 하고 나서 막 속상하니까 필기 준비는 잘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리고 필기가 합격해야 어차피 나중에 면접을 또 보는 거니까 그냥 지금 잊어버리시고 필기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불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